자, 그래서 난중일기 1592년 4월 12일자 일기를 보면 4월 12일 맑다.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그리고 다음 날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임진왜란은 정확하게 조선 건국 20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외침도 많이 받고 막 되게 막 중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엄청 막 힘들게 이 조선을 일궈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 조선은 이렇게 크게 발발할 전투랄 게 별로 없었어요. 짜잘하게 그냥 여진족이나 왜구 등이랑 벌였던 소규모 국지전 정도만 있었지 이렇게 왕이 도망갈 만큼 있었던 전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때문에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은 비변사라는 걸 만들어서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했는데 이 비변사가 1517년에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의 성격이 좀 강했고 변방에 되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야 비변사 모여라 이리 모여라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방비가 상당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상설기구로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육조가 해야 할 일을 비변사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전쟁으로만 시작해서 점점 다른 일까지 다 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상당히 커집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가 되어서야 이게 약간 축소됐을 정도예요. 그때까지는 비변사가 막 그 왕세자비 막 이런 데 관련을 할 정도로 간섭을 할 정도로 권력이 상당히 셌어요. 입김이 되게 센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이 비변사도 상당히 이 당시에는 허술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 직원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갔다 와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낌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래여 인심이 동요되게 만드는데 이는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라고 반박해서 이 이황의 동인과 이의 서인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등 당파 싸움을 해서 결국 전쟁이 없을 거다라는 동인 쪽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다들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상당히 안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일본은 1467년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를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온인에 난 이후에 전국의 각 지방의 영주였던 다이묘들과 그들의 가신, 무장들이 100년 동안 싸운 전투인 전국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 통일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다 모를 정도예요. 조선은 일본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정확하게 왜 명나라를 치려고 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제 명나라를 왜 치려고 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일단 통일은 했으나 영주인 다이묘들은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으로 시작해서 출신 성분이 상당히 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대외정복으로 돌리려고 했고 이 무사들 역시 통일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으니까 뭔가 이제
고생했다 하면서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끼리 치고받은 거라서 전리품도 뭐 남은 게 없어. 뭐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야지 노략질을 하든지 뭘 훔쳐오든지 가져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표출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대륙이었다. 혹은 그는 아주 예전부터 명나라 침략을 생각해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곧 한양에서 매년 여름을 보내고 베이징에서 매년 겨울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그는 이미 전부터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혹은 명나라의 무역을 탐내서였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명분이 어쨌든 그에게는 조총으로 무장한 전국시대 때도 살아남은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최고의 무사들도 있으니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총이 이 당시엔 되게 좋은 무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면 조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총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총은 승자총통이에요. 이 승자총통은 보조사수가 꼭 필요합니다. 보조사수가 꼭 있어야 됐고 발포까지 9초가 걸리는 반면 이 조총은 3초 만에 발포가 가능하니까 승자총통으로 끙짝끙짝 야 불 붙여봐라 이거 야 조준 발사 하고 있을 때면 이미 사수랑 총 쏘는 사람은 다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때문에 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에게 원정이 성공하면 명나라 땅 중에 20주 줄게 라고 약속을 할 정도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나라로 넘어가는 길목인 조선은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조선에 우리 중국 치러 갈 건데 안 싸울 거면 길 좀 비켜줄래? 라고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비를 걸었고 임진왜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던 조선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렇게 임진왜란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거의 무혈입성했어요. 한양에.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함락이 됐냐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방심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목적이 조선이 아니잖아요. 조선은 그냥 명나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을 빨리 끌 필요 없어. 어차피 조선 우리 잽도 안 되는데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선조 딱 잡아서 우리 그냥 뭐 군량미 받고 편하게 명나라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때문에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 건데 문제는 이 일본인들이 야씨 어디가 야 선조 어디 갔어? 이러면서 딱 찾았는데 선조가 없어. 집에 딱 도착해갖고 집주인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없어. 뭐야? 이미 평양성으로 몽진한 겁니다. 자, 몽진이라는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피난했다는 뜻입니다. 칠 줄 몰랐던 거지.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맡겼으면 아주 그냥 막 내가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신발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뜨뜻한 걸로 내가 그냥 막 아주 그냥 따뜻하게 해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막 잡히면 막 내가 너희들 손에 죽느니 내가 자갈하겠다 이러면서 막 할복 막 해버리고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도착하면 당연히 선조가 거기서 이놈들 감히 너희가 우리나라에 하다가 이렇게 탁 사로잡힐 줄 알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선조가 없는 거지. 심지어 선조는 몽진을 가다가 임진강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위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왕 아닙니까 하면서
집 문짝을 막 떼다가 이걸로 막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갔고 자신을 도와준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인가를 철거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따라오면은 또 문짝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천혜의 요새였던 평양성까지 도착한 선조는 문을 열거라! 왕이 오셨다! 이리 오너라! 컴이여! 딱 이랬는데 평양성의 주민들이 성 입구를 막아섭니다. 네가 그 선조냐? 문짝 뜯어줬더니 집을 없앴다는 그 선조냐 네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분노해 있었던 거죠. 소문이 빠르잖아. 소문이 선조보다 더 빨라. 장난 아니에요. 막 나중에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농기구 막 들고 일어났다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막 족족 막 때려 죽이고.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분노할 만하죠. 우리가 믿고 있던 왕이 우리를 버리겠다는데. 자, 근데 이렇게 이 평양성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말라니까 선조가 당황하겠죠. 이거 아닌데? 이 평양성도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이거 문짝을 뜯든지 도망을 치든지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들 들으라! 내 더 이상 북쪽으로 진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음으로써 이곳을 지킬 것이니 동요치 말지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렇지 역시 선조와 왕이시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평양성을 뒤집어 놓으실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평양성 문을 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대거 이제 평양성에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이거 뭐 버텨보자 이래가지고 딱 대동강의 방어선이 함락 직전이란 이야기를 듣고 빤스런을 또 합니다. 또 도망을 쳐요. 이거는 명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그 일본 놈들한테 잡히는 게 너무 굴욕적이니까 차라리 천자의 땅인 명나라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6월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다시 이순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선조 이야기, 임진왜란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순신으로 돌아와서 이순신은 4월 26일 선조로부터 물길을 따라 적선을 무찌르라 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판옥선 24척과 협선, 포작선 등 총 85척을 이끌고 옥포에서 약 30척 정도의 외선이 정박해 있는 걸 보고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순신의 함대를 본 왜군이 먼저 응전했고 조선의 수군들은 이들을 포위하면서 총통을 쏘아 외선을 공격해 단 한 명의 전사자 없이 26척을 격침시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입니다. 이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등을 거쳐 1차 출정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투가 상당히 많고 23전 23승이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순신이 나갔다 하면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해전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이겼구나, 그런 해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중요한 몇몇 해전들만 조금씩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해전들은 그냥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 2차 출정을 나가서 사천포구에서 일본군 400명과 일본 함선 12척이 정박해 있는 걸 보았으나 썰물 때라서 물이 막 이제 조선군 쪽으로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군의 진입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냥 배를 돌려서 후퇴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본 일본군은 쫄리네. 쫄리니까 튀는구만. 야, 이거는 우리가 가서 잡으면은 우리 장난 아니겠는데? 제가 이순신인가 그거야? 야,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배를 몰고 쫄쫄쫄쫄 따라가요. 겁도 없이 12척 딱 몰고 탁 트인 사천 앞바다에 딱 따라갑니다.
근데 아니 그냥 썰물이라서 내버려 줬던 애들이 갑자기 따라오네. 아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유리한 상황이 되자 조선군은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일본군들이라고 해도 넋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공격하네. 이게 아니야. 나름 평소처럼 백병전을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뭔가 막 영화에서도 보고 막 드라마에서도 보고 백끼리 막 싸우면은 막 쿵쿵 부딪히면서 막 옆을 부딪혀라 막 이러면서 막 백끼리 들이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무 배잖아 이게. 나무 배니까 배가 부딪히면은 상대방 배도 부서지겠지만 우리 배도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일본은 왜구라고 해서 해적지를 고려 때부터 했던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대를 물려 내려오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어부도 있고 뭐 농부도 있고 하다면 일본은 이제 이 집안이 막 약간 해적 집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베테랑 노략질러예요. 해적이 가업이야. 왜구들 진짜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노략질러들은 어차피 자기가 이겨서 가져갈 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시키면 우리가 또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 아무런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는 그냥 진짜 그냥 완전 빠른 배 있죠. 진짜 막 와 이러고 가가지고 배에 딱 가까이 붙어. 그런 다음에 갈고리를 딱 건 다음에 사다리를 탁 놔가지고 상대방 배에 들어가서 등선 육박전을 하는 겁니다. 속도에 몰빵해가지고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탈취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배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게다가 특히나 이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때 다져진 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전에 아주 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육상전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 정도예요. 심지어 얘네들 조총도 있잖아요. 자, 근데 반면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려 때부터 노략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구들을 때려잡는 방법이 특화되는 겁니다. 이 왜구들을 상대하기가 편하게 갈고리 딱 걸고 사다리 딱 걸면 판옥선이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에서 화살을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구조고 이러한 판옥선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해상전에 강하겠죠. 때문에 이번에 사천에서 만났던 일본군 역시 평소처럼 갈고리 딱 걸어가지고 사다리를 딱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배가 막 포를 쏴. 천자총통이라는 막 포를 막 쏴 공격을 해. 그래서 이게 아닌데 갑자기 배에서 포가 날라오네 하고 정신 없어. 얘들아 빨리 백병전이다 배에 올라타라 해가지고 배에 딱 올라탔는데 밑에 막 가시가 박혀.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딱 봤는데 철로 딱 막아서 송곳이랑 못, 가시, 칼 이런 거를 막 꽂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왜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구들 특화 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병전을 해야 되니까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는데 병사가 없어. 가시가 막 있어. 어떻게 막 이걸 뚫어? 안 되잖아요. 아예 얘네들이 특화된 백병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포가 있나요? 포도 없어요. 배 해봐야 그냥 빠르게 가는 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잘하는 걸 이순신이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사천해전인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적의 총알을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진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 아물지 않아 늘 진물이 흘러 고생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 같았으면
어이구 이거 찢어지셨네요. 이거 총알을 빼내고 빨리 꼬매가지고 어떻게 스포를 붙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바닷물로 씻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따가웠을까. 아무튼 이렇게 부상을 입었으나 이순신은 연이은 당항포해전, 율포해전에서도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원래는 서해를 통해서 수군을 북상시켜 육군은 선조를 잡으러 가고 해군은 육군을 지원하고 식량이랑 무기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서해로 가는 족족 이순신한테 다 막히는 거예요. 한 번도 뚫을 수가 없어. 가는 족족 입구 컷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이 받습니다. 장수들을 모아서 부산포로 집결시켜요. 그렇게 115척의 배를 이끌고 여수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순신이 우리가 얘네들이 전열을 다 가다듬어서 준비 다 하고 오는 걸 기다려서 방어를 하느니 차라리 먼저 쳐들어가서 기세를 꺾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7월 6일 원균과 합류하여 총 56척의 전선과 3척의 거북선으로 함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늘 그렇죠. 쪽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얘네들이 거북선에 대한 자료도 없었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서 당했다 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나를 잡겠다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제와 고성 사이에 도망치기 어려운 위치인 한산도 앞바다로 왜군을 끌어들입니다. 판옥선을 소수 보내가지고 한 뭐 5척, 6척 보내가지고 빵빵빵 포를 쏘면서 왜군을 막 공격하는 척 하다가 어우 이거 안 되겠... 아 이런 일본군들이 쪽수가 너무 많군. 우리는 후퇴해야겠다. 후퇴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막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척을 막 해가지고 이 왜군들이 오라 이거 봐라 아주 쫄았구만 이거 따라가 봐야겠구만 이래가지고 우르르 이거 73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도 앞바다까지 딱 도착합니다. 자, 그러자 매복하고 있던 50여 척의 조선 함대가 일자로 촥 대기하고 있다가 적군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후퇴를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군들에게 등을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를 돌려라 하는 순간 촥 하고 돌더니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지고 일본군 배를 다 포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끝으로 촥 펼칩니다. 이게 바로 하객진이다. 날개를 딱 폈다. 그래서 이 날개 양쪽에 끝에 거북선이 있는 거야. 거북선이 딱 양쪽에 있어가지고 따당타당 막 포를 막 쏘니까 왜군들이 가운데로 점점점 밀리겠죠. 그래서 놀래서 야 이거 빠져라 하는 배랑 영문도 모르고 뭐야 앞에 뭐야 막혀 왜 들어가 하는 배랑 섞이면서 전열이 흐트러져서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이제 판옥선이 때려 부수는 거죠. 집중 공격해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군은 겨우 14척의 배만 이끌고 도망쳤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앙골포에서 싸운 앙골포 해전을 치르면서 성공적인 3차 출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한산도 대첩 때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이 버티고 있는 조선 수군과는 전투를 금지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군은 아예 서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순신은 뭐 이렇게 딱히 어디를 막 맞고 쳐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일본군이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하니까 뭐 어떻게 싸울 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왜군이 병력을 김해에 집결시키고 군수물자를 옮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를 들은 이순신은 일본군이 철수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에 부산을 타격해서 승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출전을 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약 5번 정도의 기습 공격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니까 이 왜군의 배가 한 470척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470척이면 이거 못하겠는데 우리 이거 괜히 왔는데 부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470척이 쫙 있는데 이순신이 배를 몰고 딱 가니까 이 왜군들이 배를 버리고 막 산으로 도망가. 이순신이다! 이러더니 막 배를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산에서 막 따당따당 총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명 정도의 전사자가 났으나 승리했고 이때 일본군의 배 100여 척 정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본진이었던 일본군을 쓸어버린 거죠. 근데 아마 이때가 이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전사자가 많이 난 전투일 거예요. 6명 전사자 나서 꽤 욕먹었을걸요? 자, 그리고 1593년 8월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되는데 이 직책은 경상, 충청, 전라 등 3도를 통솔하는 종이품관직입니다. 그리고 초대 통제사가 바로 이순신이에요. 일단 전시라서 새로 생긴 겁니다. 빠밤. 자, 그리고 그쯤에는 이미 명나라와 일본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전쟁도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서로 전열을 가다듬고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 일본이 협상을 하다가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무슨 뭐 납치 통상 뭐 황려할지 뭐 이러면서 중국의 그 황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시집을 보내라. 무슨 뭐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는 일본한테 바쳐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듣고 정유년에 재차 난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졌어. 이순신은 이제 준비가 됐어. 우리 어차피 이제 막 준비 다 해놨고 막 이제 한 300여 척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이겨야겠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일본군 쳐들어오면 이제 막 그냥 장난 아니야. 이번에는 다 그냥 해쳐 먹을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러고서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끌려갑니다. 일본에서 가토가 부산으로 상륙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이순신한테 가서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순신이 딱 보니까 각이 안 나오거든요.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막 뛰어나서 말도 안 되는 전투에 나가서 그냥 이겨버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기긴 했지만 그건 속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판만 나간 거예요. 근데 각도기로 재보니까 이건 도저히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능력인 거죠. 이길 수 있는 각을 잰 거. 킬각이 안 나올 때는 살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킬각이 안 나왔거든. 근데 어떡해요? 왕이 까라면 까야죠. 어떻게 꾸역꾸역 뭐 한 70척 정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부산을 타격을 했는데 이미 그 유명한 가토라는 사람은 상륙을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른팔입니다. 이 가토는 상륙을 한 뒤였고 별 소득 없이 돌아오니까 원균이 이제 비꼬기 시작합니다. 내가 깠으면 잡았을 텐데. 아이고 무슨 뭐 이순신이다 뭐다 아주 그냥 뭐 잘난 척을 그렇게 하더니 그 꼴 좋다 라면서 바람을 넣었고 자기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평양성까지 막 도망을 쳤는데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이미지도 좋고 백성들은 점점 이순신 이러면서 이순신이 있는 지역에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는 거의 뭐 이순신 나라 아니야?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선조한테 가면은 괜히 그냥 막 우리 이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이성을 지켜서 뭐 다 해놓고 자기는 빤스러 날 거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를 간 거죠.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뭐야? 나보다 인기가 많잖아. 이거 뭐야 이거? 꼴보기 싫은데 아주?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못마땅해 하고 있던 선조는 이때다 싶어서 전시의 항명은 사형이다! 라면서 1597년 1월 이순신은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파직을 시키고 서울로 압송하게 됩니다. 짤랑짤랑 그대로 그냥 잡혀간 거예요. 항명했다고. 자, 그렇게 2대 3도 수군 통제사는 원균이 옵니다. 원래 이 원균이 전남 좌수사를 맡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류성룡이 천거를 해서 이순신이 가져가 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순신을 치워버리고 3도 수군 통제사니까 원균한테는 이제 만회할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3도 수군 통제사가 딱 돼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 3도 수군 통제사야. 내가 이제 다 해줄 거야. 내가 이제 다 이길 거야. 이순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무슨 뭐 지가 뭐나 한다고. 아주 그냥 뭐 공이 무슨 뭐 전술을 모릅니다. 아주 웃기고 있어. 내가 다 이겨줄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부하들은 자기를 하나하나 챙기던 이순신한테 이미 충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상사인 이순신을 막 까는 원균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 심지어는 자기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면서 깐족거렸던 그 전투, 자만했던 부산 앞바다에서 전투를 치르는 게 너무 자기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병사들이 이게 활약이 별로 안 좋네. 배가 아직 이게 좀 안 좋아. 수리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미적미적거립니다. 그러자 권율이 답답했는지 찾아와서 원균의 곤장을 때려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곤장을 때려버려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통제사 원균은 매양 육로에서 먼저 안골포 등 적을 치라고 미루면서 바다로 나가 군사작전을 벌여오는 적을 막을 생각이 없으니 신권율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전령으로 혹은 돌려보내면서 호되게 나무랐고 3번이나 도채찰사에게 군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원균이 봐도 권율이 봐도 답답한 거예요. 말로는 아주 그냥 육로에서 그거 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정말 깝깝하네 이순신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딱 오니까 뭐 해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볼기짝을 맞고 혼난 원균은 160척의 판옥선과 2척 정도의 거북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가서 7,000량 해전을 딱 벌이는데 개박살이 납니다. 갔다가 그냥 이제 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수군이 유일하게 패한 해전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굴욕적이게 바다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아예 싹 다 몰살을 당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부딪혀봐야 승산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미리 도망을 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되게 치졸할 수 있죠. 막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배를 빼버리냐. 그래가지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전설의 12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배설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미리 도망을 쳤고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긴 좀 민망한 거잖아. 선조가 지난번 경의 관직을 빼앗고 죄를 주게 한 것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는 데서 온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의 패전의 욕을 보게 된 것이니 그 무엇을 말할 수 있겠소. 라면서 돌려 입이 있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라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다시 이순신이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군인이 한 120명 남아있고 배가 12척밖에 없는 거지. 내 300척 어디 갔어? 내 배사 어디 갔어? 잠깐 갔다 오니까 없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때마침 선조가 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면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 장군과 함께 싸우시오 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이때 명대사를 딱 치죠.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미신불사 상유시비 명대사 딱 날리는 거지. 자, 왜 이렇게 근데 이순신은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왜군들을 막아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바다를 포기하면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지는 거거든요. 원래 이 일본군이 왜 이렇게까지 수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급을 꼭 수로로 하려고 했냐면 육로로는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길이 잘 안 닦여 있고요. 이 부산 끝에서부터 서울까지 지금이야 SRT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지만 이때는 사람이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총알 싣고 총 싣고 식수 싣고 군량미 싣고 막 이래가지고 바글바글 막 싣고 막 이거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가다가 지치잖아요. 수레길 안 좋고 산길이고 우리나라 70%가 산인데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지형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끌고 가다가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거 군량미 까먹다가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 올 때는 군량미를 싣고 왔는데 도착해보니 없네요.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만 주세요. 이렇게 할 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육로로는 각이 안 나오니까 굳이 수로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순신이 들어오는 족족 보급 입구 컷을 다 쳐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를 포기하고 이순신 역시 육지로 갔다면 일본군한테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전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일본은 지금 칼 갈고 왔죠? 일본은 지금 사무라이에 막 지금 다이묘들 막 무사들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 이미 우리는 막 명나라를 쳐야 된단 말이야. 때문에 이순신은 사람도 없고 배도 없다. 근데 바다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번으로 적의 사기를 꺾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막 사기가 막 우와 이순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다 나가지고 막 싸울 수 있어. 우리는 이순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이 어디를 가느냐? 진도와 육지 사이에 울돌목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가 명량이에요. 울돌목이 왜 울돌목이냐면 돌이 암초가 워낙 많은데 이 암초가 파도에 부딪히면서 우는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돌이 우는 곳 울돌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암초가 엄청 많고 물살이 밀물썰물에 맞춰가지고 물이 촥 들어왔다가 촥 빠지다가 막 물살이 회오리를 치고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으면 완전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이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류가 엄청 험한 곳이에요. 아마 지금 가셔도 그 정도의 물살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울돌목 가시면 그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자, 근데 이렇게 지형상 좋지 않은 곳이 얘기했듯이 골목이 좁잖아요. 근데 이 좁은 골목에 12척이 막고 있으면 어때요? 일본군이 뭐 100척이 들어오든 300척이 들어오든 500척이 들어오든 골목 들어올 때는 어쨌든 조금씩밖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유입이. 그러니까 12척으로 막고 있다가 이 조금씩 진입되는 배들을 깨부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군은 분리할 줄 알면서,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면서 왜 굳이 부득불 9.4일을 막 끼워서 들어왔을까요? 그냥 조금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 울돌목이라는데 그 뭐 조리도 힘들다고 하고 쓱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울돌목을 피해 간다고 해도 조류가 잔잔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게다가 이 배 어때요? 격군들이 직접 사람들이 놓아젓고 있죠. 죽어요, 죽어. 이거 하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최단 거리를 선택하는 게 일본군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서 아주 치밀하게 밀물이랑 썰물 때의 시간까지 계산해서 전투를 준비해요. 그렇게 정효제란 때 13척의 배가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133척의 왜군을 막은 해전인 명량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해군의 숫자에 대해서 133척이다, 아니다 300척이다, 아니다 500척이다 라고까지 말이 정말 많지만 난중일기에는 130여 척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130여 척인 걸로 합시다. 사실 지금 130여 척이든 뭐 300척이든 이순신이 대단한 건 변함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다들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12척 이제 딱 막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저 멀리서 일본 군들이 막 몰려 들어와. 막 130척이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데 이순신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딱 되니까 다들 공격! 이러면서 앞으로 막 나가거든요. 앞서 나가니까 뒤에 있는 배들 어때요? 일제히 가만히 있어요. 이거 약간 그런 거죠. 자, 너희들 청소하고 싶은 사람 지원자 앞으로 나와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눈 감고 뒤로 한 발짝 딱 물러나가지고 그래 너야?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돌격! 이러고 앞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와. 정말 배 딱 딸랑 한 척이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출정한 배는 13척이에요. 12척이 남아 있었지만 한 척을 급하게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13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12척이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좀 미친 짓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순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죠? 선택지 1번. 부른다. 이리 오니라. 부른다. 자, 근데 불러서 올 애들이었으면 공격했을 때 왔겠죠? 안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2번. 배를 돌려서 애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자, 근데 만약에 기세등등하게 공격해가지고 한 대가 딱 갔는데 갑자기 아닌갑다 하고 뒤를 딱 돌아가지고 오면 어때요? 겁에 질려서 전진도 안 하고 있던 애들이 이순신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우리 도망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본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은 혼자 죽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100여 척을 상대로 싸워요. 소용돌이를 이용해가지고 막 어떻게 싸우는데 싸우는 과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겼는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100여 척을 상대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막 싸워요. 거의 피해도 없이 막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일본군 배에 막 3척을 불태우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보고 있던 배들이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막 한 대가 나와가지고 이순신이 우리 장군인데 우리 막 그동안 막 연전연승 다 이기신 분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가 볼 낯이 없죠. 자, 이제 눈치가 보이죠? 양심에 찔리죠? 두 척이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격군들이 힘들어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일로 와봐. 진짜 너네 진짜 급해서 내가 봐준다. 일단 왔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이러면서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이미 완파시킨 배들, 뒤따라서 같이 반파시킨 배들로 일본군은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물살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일본군들이 밀려와서 막 반파되고 완파되고 막 야, 뒤 백해 백! 후진 없냐 후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야, 이때다! 우리 도망치자!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쪽을 밀어주고 일본군이 뒤로 밀리는 물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조선군과 이미 그냥 막 걸레짝이 돼버린 외선이 뒤얽히면서 외선이 그냥 그대로 빠져버려요. 자, 근데 아무리 이순신이고 무슨 울돌목이고 해도 무슨 열척 상대로 백척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후진하는 건 너무 좀 찌질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순신은 아주 영리하게도 뒤에다가 어선을 천척을 띄워놓습니다. 빡! 어선을 다 모아가지고 뒤에다가 다 배치시킨 거예요. 수군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니까 이미 이제 일본군들은 앞에 보이는 것만 싸우기도 급급한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어선인지 전선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겠다. 이거는 밀고 들어가도 우리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군을 몰아낸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썰물이야. 따라가. 이제 막 그냥 다 죽여버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호다닥 도망갑니다. 호다닥. 태안반도 근처까지 후퇴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한 80km를 이동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외선들이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거 우리 알았어. 이 좁은 골목에 어떻게든 우리 방법을 세워가지고 쳐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딱 쳐들어갔는데 그 울돌목에는 우리가 부서진 배 흔적밖에 없어. 이순신이 없어. 뭐지? 근처에 있을 거다. 얘들아, 찾아라! 이라고 찾았는데 없잖아. 그리고 계속 찾았는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거든. 이때가 딱 진눈깨비가 날릴 날씨인 거예요. 11월, 12월 이때쯤이니까 엄청 춥거든요. 격군들도 어떻게 졌나요? 추워요,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 때문에 수색을 포기하고 뭔가 야, 우리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순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투에 이기고 1598년 침략을 시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끝나나요? 이제 드디어 왜군들이 다 이제 물러가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그대로 두면 왜구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왜군을 쫓아가서 섬멸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에요. 자,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가슴에 흉탄을 맞아 전사했는데 자신의 죽음을 알려서 이 아군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이순신 장군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이순신 장군이 곧바로 부대를 끌고 개선해 전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무의공 이순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부하장수 무의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보다 9살이 어렸던 이순신은 어렸을 때 1577년 활쏘기 장원 묵과를 급제했던 인물로 전라도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함께 승경놀이도 했다라는 등의 기록도 있고 충무공이 백의종군하게 되자 제일 먼저 술을 들고 찾아와 밤새 위로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을 만큼 둘이 정말 친했어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무의공 이순신이 끝까지 이 부대를 이끌어서 노량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사망하고 전설이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이순신이 사망하던 날 류성룡이 관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선조는 아주 이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 처리 잘하는 유성룡한테 모든 걸 다 맡겼거든요. 권력이 유성룡한테 다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성룡이 전쟁 기간 동안 엄청난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마침 명나라 쪽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도 선조는 유성룡이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성룡은 이미 명나라는 끝날 건데 굳이 이런 문제에 휘말려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다 싶었던 반대 세력들이, 북인들이 유성룡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유성룡이 조선을 일본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식의 거짓 상소를 올려서 매국노로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선조는 못 이기는 척 탄핵을 받아들이고 류성룡을 파직시킵니다. 이 류성룡이 파직당하던 그 날이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날이에요. 이후 이 류성룡은 호성공신 2등의 책봉이 되었으나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았고 초상화 때문에 안동까지 찾아온 조정의 화가를 그냥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날짜 봐, 진짜 절묘하죠. 자, 그리고 이후 옥연정사에서 외부와 소통마저 다 끊어버리고 후대가 경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징비록을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임진왜란의 기본 배경 설명,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몇몇 장수들, 그리고 류성룡, 이순신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창작자를 위한 역사문화 포털 컬처링과 함께 했습니다.